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9편 산림 작업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산림 작업에 쓰이는 기계와 장비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작업에 맞는 각기 다른 작업 기계와 장비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을 때 필요한 조립용 장비인지, 파종을 하고 묘목을 기르는 양묘용 장비인지, 유령님 어린 나무를 무육할 때 쓰는 무육용 장비인지, 가지치기용 또는 벌목할 때 용재를 수확할 때 필요한 장비인지, 잎목 수확에 쓰이는 다공정 기계 장비인지, 주로 대형 장비죠. 잘라낸 목재를 모아서 집재해서 운반하는 지분 장비인지,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장비들이 어떤 작업 단계에서 필요한지 그 종류와 형태, 세부적인 용도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먼저 조립용 장비에는 일단 소독으로 괭이류가 있고요. 괭이는 조립용 장비다. 이렇게 날이 뭉툭해서 구덩이를 벌리고 흙을 파내는 데 사용하는 게 괭이죠. 이렇게 생긴 게 평지나 경사지 등의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고, 날자루의 적정 각도는 60에서 70도인 사식제 괭이가 있고요. 주로 큰 묘목, 대묘보다는 작은 묘목에 경사식재, 사식에 적합하다. 사식제 괭이. 그리고 각식제용 양날괭이는 요 양날로 생겼다는 게 특징이죠. 한쪽은 도끼 형태로 땅을 가르는 데 사용되고, 또 한쪽은 일반 괭이 형태로 땅을 벌리는 데 사용하는 게 각식제용 양날괭이다. 재래식 괭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수공업 제품이죠. 조립용 장비다. 괭이류. 하지만 재래식 괭이가 규격품이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괭이가 풀베기 작업에는 사용되지 않죠. 구덩이를 파는 용도니까 조립용 장비다. 또한 식혈. 식혈이란 구덩이 파기를 말합니다. 조림 작업 시 조림목을 심을 구덩이를 파는 기계를 식혈기라고 한다. 자, 이 손도끼 같은 경우에는 조림을 할 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조립용 장비에 속합니다. 손도끼 역시 묘목의 긴 뿌리를 잘라주는 당근 작업에 이용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뿌리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묘목의 조림 작업에 쓰인다. 그리고 예불기, 우리가 흔히 예촉이라 부르죠. 예불기, 식혈기, 가지치기 장비 등은 조림 또는 육림용 장비로 구분이 됩니다. 자, 나중에 가지치기 장비도 나오겠지만 조림이나 육림용 장비 하나로 가지치기 장비를 쓴다 해도 맞는 답으로 구분하셔야 된다. 기출 문장입니다. 예불기, 식혈기, 가지치기 장비 등은 조림, 육림용 장비로 구분된다. 자, 양묘용 장비에는 일단 파종을 해서 묘목까지 길러내는 그런 작업을 양묘라고 하죠. 양묘용 장비에는 트랙터, 땅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있는 트랙터, 정지 작업기, 당근 굴치기, 경운 작업기, 퇴비 살포기, 파종기, 약재 살포기, 묘목 이식기 등이 양묘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정지 작업기, 당근 굴치기, 경운 작업기, 퇴비 살포기, 파종기, 약재 살포기, 묘목 이식기 등이 있다. 그리고 묘목을 어느 정도 큰 나무로 성장시킬 때, 무육할 때 필요한 장비로는 스위스 보육낫, 전정 가위, 2리톱 등이 대표적이에요. 무육용 장비에는 잡목과 불량목 제거를 하는 낫 종류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스위스 보육낫,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전정 가위, 2리톱 등이 있다. 2리톱은 유령님을 무육할 때 적합한 무육용 도구로 무육용 날과 가지치기 날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는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삼각 톱니는 이렇게 꼭지각이 38도인데요. 2리톱 날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누워 있어서 꼭지각이 56에서 60도가 되는 날을 말해요. 이러한 2리톱과 전정 가위, 직경 5cm 내외의 잡목과 불량목을 제거하기에 적합한 스위스 보육낫, 낫 종류가 무육용 장비에 속한다. 자, 가지치기용 장비에는 가지치기용 도끼가 먼저 있고요. 손도끼, 소형 손톱, 마지막으로 자동 지타기, 이렇게 가지치기용 장비가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가지치기용 도끼라고 나오면 이 작은 가지치기에 효율적으로 만든 도끼를 말하고, 무게가 850에서 1250g 정도로 목재 수확에 쓰이는 도끼에 비해서 아주 가볍습니다. 소형 도구다. 그래서 작은 손도끼도 가지치기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속하고요. 손도끼는 자루가 짧아서 재벌 작업을 할 때나 감벌 작업을 할 때 감벌목을 표시하거나 당근 작업하고 도구에 자루를 제작할 때 목재를 깎아내거나 다듬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소형 손톱도 가지치기에 사용됩니다. 덩굴식물 제거와 직경 2cm 이하의 가지치기에 적합한 소형 손톱, 모두 소형이죠. 하지만 자동 지타기는 옹이가 없이 큰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간에 매달아서 자동으로 오르내리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기계 장비가 자동 지타기입니다. 자동 지타기는 가지치기용 장비다. 자, 다음으로 벌목 및 수확용 장비에 속하는 것은 체인톱, 도끼, 쐐기, 박피삽, 밀개, 사피, 목재 돌림대, 돌림대입니다. 그리고 갈고리 등의 장비와 펠러번처, 프로세서, 하베스터 등 복합 장비죠. 대형 복합 장비가 벌채 및 수확용 장비에 속합니다. 자, 도끼의 경우 가지치기를 할 때도 사용되고 조림할 때도 이 손도끼가 사용됐지만, 일반적인 도끼는 벌목용으로 사용되죠. 이 벌목용으로 사용되는 도끼는 날각도가 9에서 12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두께가 얇아서 목재에 깊이 박히고 날선이 가지치기용에 비해서 적게 구부러져 있다. 자, 이렇게 날선이 구부러져 있는 게 가지치기용이라면 좀 더 적게 구부러져 있는 게, 날선이 직선에 가까운 게 벌목용 도끼다. 장작패기용은 날각도가 부드러운 연질 목재일 경우에는 15도, 단단한 경질 목재일 경우에는 이렇게 30도를 이루고요. 연질 목재는 부드러우니까 날각도가 작아도 깊게 박혀서 쪼개질 수 있지만, 경질 목재는 좀 더 날각도가 커야 단단한 목재가 깊게 박히지 않아도 쪼개진다. 그래서 장작패기용일 경우에는 땔감 용재를 쪼개거나 할 때 사용되는데, 지름이 큰 대경목 벌목 시에는 다른 장비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톱 없이 도끼만 가지고 지름이 굵은 나무를 벌목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벌목용 장비 중에 이 쐐기는 벌목 방향을 결정하거나 벌목 시 톱이 끼지 않게 해주는 용도다. 쐐기는 벌목 방향 결정, 톱이 끼지 않게 해준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쐐기를 만들 때는 경도가 커서 단단한 화렵수로 제작하고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화렵수의 소경제와 가지로 목재 쐐기를 만들어 사용한다. 단단한 화렵수로 만든다. 벌목 방향 결정과 톱이 끼는 것을 방지해준다. 쐐기입니다. 벌목용 장비다. 그리고 1인용 손톱도 벌목용 장비입니다. 직경 10cm 이하의 얇은 소경제 벌목에 사용되고 체인톱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경제 벌목 작업 시에는 비용이 적게 들겠죠? 사용 비용가가 낮아서 더욱 적합한 도구가 1인용 손톱입니다. 2인용 손톱은 흥부가 박을 썰 때 슬렁슬렁 흥부가 박을 썰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두 명이 마주 잡고 지름이 큰 대경목 벌목에 쓰이겠죠. 직경 10cm 이하의 소경제 벌목 작업 시에는 체인톱보다 가성비가 좋은 1인용 손톱 사용한다. 그리고 다음 중 벌목 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목재 돌림대, 지뢰고리, 장대와 밀개 모두 벌목 시에 벌도 방향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꼭 알아두십니다. 목재 돌림대와 지뢰고리, 장대와 밀개는 벌목 방향 조정 때 사용한다. 자, 그리고 사피는 이렇게 앞쪽에 날카로운 송곳같이 생긴 게 달려서 나무 줄기에 사피로 찍어서 통나무를 운반할 때 이렇게 끌고 가는 도구를 말합니다. 사피 끌개. 통나무 운반 때 나무 줄기에 찍어서 사용하는 끌개를 말한다. 사피 끌개. 자, 스웨디시 갈고리는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생겨서 목재에 놓고 누르면 스프링에 의해서 벌려져서 그렇게 지름이 크지 않은 소경재를 인력으로 집재할 때 사용한다. 스웨디시 갈고리, 스프링 집게를 말합니다. 스프링식 집게. 그리고 이렇게 벌목한 잇목을 모아서 운반해야 되겠죠? 모아서 트랙터에 옮겨 싣거나 이렇게 미끄럼틀인 수라를 통해 이동시키기 위해서 각 작업 공정에 최적화된 임업용 기계들이 쓰이는데요. 펠러번처와 프로세서, 하베스터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잇목 수확 작업에 사용되는 다공정 기계 장비는 작업의 소규모화로 전문 기계 장비보다 경제적이고요.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작업원의 숙련도가 작업 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잇목 수확 작업 시 이 자연 생태의 나무들은 규격이 다 동일하지 않겠죠? 잇목의 규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료에 맞는 기계를 선택해야 된다. 자, 펠러번처는 벌목도 할 수 있고 소경목일 경우 모을 수도 있는 집재가 가능한 고성능 수확 장비지만 옹이 없이 깔끔하게 가지를 쳐낼 수 있는 지타나 토막을 내는 절단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펠러번처는 벌목 및 소경재 집재가 가능한 고성능 수확 장비지만 지타나 절단 작업은 할 수 없다. 프로세서는 주로 가지치기만을 하는 대형 장비입니다. 요게 키워드다. 프로세서는 주로 가지치기만 하는 대형 장비다. 그리고 벌도된 나무에 가지치기와 이 절단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프로세서다. 가지치기와 절단 작업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아라. 프로세서 찾으십시오. 자, 그리고 수확용 장비의 만렙 대표적인 다공정 처리 기계로 벌도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다듬질까지 그리고 토막 내기 작업까지 모두 한 공정에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수확하는 자 하베스터입니다. 하베스터는 대표적 다공정 처리 기계로 벌도에서부터 가지치기, 다듬질, 토막 내기까지 일련의 작업을 모두 한 공정에 처리할 수 있는 장비다. 하베스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재 및 운반 장비인데요. 자, 산악지형이라는 목재 수확 장소의 특성상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운반을 하려면 산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목재를 모아서 산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반 장비들에 속하는 게 어떤 게 있나 살펴보면 일단 도르래 장치인 소형 윈치, 그리고 윈치 부착한 농업용 트랙터, 단선 순환식 삭도 집재기, 그리고 플라스틱 수라는 미끄럼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재 운반용 미끄럼틀이다. 수라, 트랙터, 아키아 윈치, 타워 야더, 포워더 등은 모두 산림 수확용 지분재에 속합니다. 하지만 불도저나 자동 지타기는 수확용 장비 아니죠. 윈치나 윈치 부착 트랙터, 삭도 집재기, 수라, 아키아 윈치, 포워더, 타워 야더 등이 지분재에 속하는데 일단 활로, 이 수라로 집재할 때는 산비탈을 이용한 자연적, 인공적 미끄럼틀을 말하죠. 미끄럼 홈통에 목재를 활주시켜 이렇게 쭉 내려보내서 집재하는 방법으로 통길 집재, 수라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강선 집재는 강선,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서 이동에 방해가 없는 공중을 이용해서 이동시킨다. 강선에 매달아서 이동시키는 방법. 특수한 기술을 필요치 않는 집재 방법으로 시설 비용이 적고 설치 기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인분에 대한 피해가 적고 공중으로 이동하니까 수명이 긴 편이나 길이가 5m 이상인 긴 장재 집재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만큼 높이 뛰어야 되겠죠? 이렇게 매달았을 때 아래에 나무들한테 걸린다. 그래서 5m 이상 긴 장재 집재에는 부적합한 강선 집재. 강선의 경사는 25에서 50%가 적당하고요. 최대 경사가 6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퍼센테이지와 각도는 달라요. 이 각도로 약 45도가 되는 게 100%입니다. 45도가 100%니까 60%는 한 27도 돼요. 27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최대 경사 60%는 넘어서 안 된다. 강선 집재. 자, 우리 시험에 강선 집재로 운반할 수 있는 목재 한도 무게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선 파괴 강도가 3000kg일 때 몇 kg 이상의 목재를 운반하면 위험한가? 이런 문제에서는 강선 파괴 강도를 3으로 나눠주면 운반 하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0kg다. 요 3만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3으로 나눠야 된다. 3000kg를 3으로 나누면 1000kg이 목재의 한도 무게입니다. 운반 한도는 1000kg이다. 강선 파괴 강도를 3으로 나눈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이 강선 집재를 할 때는 강선을 따라 이동하는 집재목의 운동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에 목재 파손과 작업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선의 장력을 낮춰줘야 됩니다. 너무 짱짱하게 당겨지게 되면 목재의 운동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져서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강선 집재의 주의점이고, 그 다음에 가선 집재란 다른 말로 야딩이라고 하는데요. 급경사지에서 이렇게 탑, 야더를 세워서 이를 와이어 로프로 연결한 다음 여기에다가 도르래 장치를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재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집재 방법보다 지형 조건에 영향을 덜 받고 특히 트랙터 집재에 비해서는 집재 작업 시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소요됩니다. 잔존 인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동성이 떨어지고 작업 생산성도 낮다. 아무래도 이 야더들을 다 설치를 하고 안전하게 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과 작업 생산성은 이 트랙터 집재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적 요구도가 높다. 말 그대로 기술자가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숙련된 기술과 세밀한 작업 계획이 필요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게 이 가선 집재, 야딩입니다. 장비들도 아주 비싸요. 장비도 아주 고가다. 하지만 지형 조건 영향 덜 받고 남아있는 인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이 트랙터 집재의 경우에는 평지나 완경사에 적합하고요. 소수의 작업자로 실행 가능하고 기동성이 크다. 아주 큰 장점이죠. 작업로만 있으면 실행 가능한 게 트랙터 집재. 경사도 25도 이내에서는 직접 주행해서 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트랙터에 부착된 윈치로 최대 집재 거리 100m까지 집재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차체 굴절식 트랙터의 경우 회전 반경이 단축되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울퉁불퉁한 요철형 지면에서도 견인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트랙터 집재는 가선 집재와 달리 소수 작업자로 실행 가능하고 평지와 완경사에 적합하다. 기동성이 크고 인도만 있으면 실행 가능한 게 트랙터 집재. 부착된 윈치의 집재 거리는 최대 100m고 차체 굴절식 트랙터의 경우 회전 방향 단축, 안정성 확보, 요철형 지면에서의 견인력 향상,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급경사지에 트랙터 집재가 적합하다. 연료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입니다. 급경사지 작업에 부적합하고 연료 소비 절약과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 파이 윈치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집재기로 트랙터 동력을 이용해서 나무를 지면에서 끌어서 집재하는 방식이 파이 윈치를 이용한 집재법입니다. 자, 와이어 로프의 경우 가선 집재나 윈치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다수의 와이어를 꼬아서 묶음 나발, 이 스트랜드를 만들고 이를 다시 심인 코어를 중심으로 몇 줄을 더 꼬아서 합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6개의 스트랜드로 이루어진 보통 꼬임의 작업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는 그림과 같이 다수의 와이어를 꼬아서 스트랜드, 묶음 나발을 만든 다음에 이 스트랜드끼리 다시 코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꼬아서 합친 구조로 되어 있다. 주로 6개의 스트랜드로 된 보통 꼬임 작업줄이 사용되는데, 와이어 로프의 경우 1피치 사이에 와이어가 끊어진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지름이 7cm 이상 감소된 것이거나 심하게 킹크되어서 부식된 것은 폐기해야 됩니다. 와이어 로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을 물으면 1피치 사이에 와이어가 끊어진 비율이 10% 이상이다. 지름이 7cm 이상 감소됐다. 심하게 킹크돼서 부식됐다. 이런 것들은 폐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킹크됐다는 것은 와이어 로프가 변형돼서 똑바로 펴지지 않고 꼬인 상태에서 당기면 비틀어져서 굽혀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얼핏 봐서는 손상이 없는 것 같지만 강도는 현저하게 저하된다. 와이어 로프의 킹크를 말합니다. 자, 와이어 로프에 푸는 방향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바깥쪽부터 일직선으로 쭉 펴져야지 풀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꼬이게 해서 풀면 안 됩니다. 꼬여있는 모양 잘못됐다. 자, 다음 중 중력에 의한 집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수라를 이용한 게 중력에 의한 방법이죠. 그냥 미끄럼틀을 태워 보내면 되니까 목수라, 토수라, PVC 수라를 이용한 방법 모두 중력에 의한 집재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목에 대한 작업이 아닌 이 임지를 이루는 토양과 지형에 대한 토목용 장비 용어들만 쭉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불도저라고 하면 산림 토목 작업 시에는 전면에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벌목 및 재근 작업을 주로 할 수 있죠. 불도저로 밀어버린다. 벌목 및 재근 작업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 불도저고요. 스크레이퍼는 날을 사용해서 땅이나 노반을 긁거나 그 파편을 통에 담아서 처리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기계로 굴착도 하고 적재도 하고 운반도 하고 성토 작업도 가능한 게 이 스크레이퍼다. 파워 셔블은 셔블이 삽이란 뜻이죠. 우리가 굴착 장치를 보통 백호라고 하는데요. 이 바가지의 모양이 통상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면을 굴착하는 걸 많이 보죠. 이런 게 백호고, 장비보다 높은 쪽을 굴착할 때 이렇게 바가지가 하늘을 향해 봐서 위로 퍼서 담는 이런 형태가 바로 파워 셔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셔블은 굴착 장치 크기를 붐의 길이로 나타낸다. 이렇게 질문이 출제됐을 때 O로 답하셔야 됩니다. 파워 셔블에 대한 설명으로 셔블계 굴착 장치 크기는 붐의 길이로 나타낸다. O다. 백호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 백호는 낮은 장소, 파워 셔블은 높은 장소. 백호는 낮은 장소에 굴착에 적당하며 수중 굴착도 가능한 셔블계 굴착기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드래그 라인은 드래그, 지면을 긁어내는 거죠. 이렇게 지면보다 낮은 곳을 굴착하거나 적재하는 작업에 적합하고, 수중 굴착, 하천 준설, 골재 채취 등에 이용되는 게 드래그 라인입니다. 굴착 장치 버킷은 가지고 있지만 요걸 이렇게 크레인에 라인으로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수중 굴착하고 하천 준설하고 골재 채취 작업한다. 드래그 라인입니다. 이렇게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이용해서 굴착하는 장치다. 크램쉘은 대합 조갑이라는 조개류를 말하죠. 그 모양을 유추해 보면 이렇게 양쪽에 버킷이 달려서 여닫을 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장치의 붐 끝에 크램쉘 형태의 개폐 형식의 버킷을 장착해서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토사류를 굴착하는 데 쓰이며 비교적 좁고 깊은 장소의 굴착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크램쉘입니다. 개폐 형식의 버킷이다. 당연히 크램쉘이겠죠. 자, 모터 그레이드 및 롤러는 정지 작업, 땅을 고르는 정지 작업에 모터 그레이더가 쓰이고요. 다짐 작업, 전압 작업에는 롤러가 쓰입니다.
롤러는 다짐 작업, 모터 그레이더는 정지 작업에 쓰인다. 자, 이번에는 산림 작업 도구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법인데요. 작업 도구는 최대 능률을 발휘하려면 날 끝의 각도가 적당히 클수록 나무가 잘 잘리고요. 자루 길이 역시 적당히 길수록 힘이 세집니다. 너무 길다, 너무 짧다, 잘 잘라지지 않아요. 날 끝 각도와 자루 길이는 적당히 크고 적당히 길어야 된다. 도구의 날은 날카로워야 땅을 잘 파거나 잘 자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도구는 적당한 무게를 지내야 되고 내리치는 속도는 빠를수록 힘이 세지겠죠. 힘과 속도는 비례한다. 내리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세진다. 자, 날 부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루 부위도 중요합니다. 자루 부분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작업 후에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자, 하지만 도구 관리는 자주 실시하는 것보다 주 1회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당연히 X가 되겠습니다. 작업 후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 주 1회 실시한다. X다. 자, 도끼날의 경우에는 임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연마 모양이 아치형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도끼날 연마는 임업용일 시에 아치형으로 연마한다. 그래야 도끼날이 목재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삼각날로 연마할 때는 목재가 끼이기 쉽고, 또 무딘 둔각날로 연마했을 경우에는 목재를 파고들지 못하고 날이 튀어오른다. 임업용은 아치형으로 연마합니다. 자, 2리톱을 화렵수에 사용할 때는 톱니의 가슴각을 75도로 합니다. 침엽수일 때는 60도로 한다. 자, 이 가슴각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톱날의 하단부와 꼭지점이 이루는 각도로, 요 각도가 가슴각입니다. 가슴각이 2리톱의 경우 화렵수일 때는 75도, 침엽수를 자를 때는 날이 이렇게 더 누워야 되겠죠. 60도가 돼야 된다. 화렵수는 75도, 침엽수의 경우에는 65도입니다. 2리톱 톱니의 가슴각입니다. 자, 도끼날을 연마할 때는 더 경도가 단단한 화렵수용이 침엽수용보다는 더 둔하게 갈아줍니다. 화렵수용 도끼날이 침엽수용보다 더 둔하게 갈아준다. 낫이나 도끼날은 가급적 수목을 절단 시에 접촉면이 작도록 타원형으로 갈아주어야 힘이 적게 듭니다. 자, 위에서 아치형과 타원형 이렇게 연결시켜서 접촉면이 작도록 타원형으로 갈아줘야 힘이 적게 든다. 자, 톱니의 경우에는 높이가 불규칙하면 잡아당기고 미는데 당연히 힘이 많이 들겠죠? 손톱의 경우 톱니 높이가 불규칙하면 잡아당기고 미는데 힘이 많이 든다. 목재 강도가 센 참나무 벌목재의 경우에는, 자, 강도가 셀수록 톱니를 약간 둔하게 갑니다. 톱니를 약간 둔하게 갈아야 참나무 같은 강도가 센 나무를 벌목할 때 톱의 수명도 길어지고 작업 능률도 높아진다. 강도가 센 화렵수, 참나무 등을 벌목할 때는 톱니를 약간 둔하게 간다. 자, 톱 끝을 수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톱니 하나하나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젖혀져 있는데요. 이러한 톱니의 젖힌 크기는 상대적으로 무른 침엽수용이 화렵수보다는 더 넓게 젖혀줍니다. 좁게 젖혀줄수록 더 깊게 파고들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른 침엽수용이 화렵수보다 더 넓게 젖혀준다. 삼각형 톱니를 가진 톱날을 연마할 때는 젖힌 크기를 침엽수는 0.3에서 0.5, 화렵수는 그보다 작은 0.2에서 0.3mm 젖혀줍니다. 삼각형 톱니 연마 시 젖힌 크기, 침엽수는 0.3에서 0.5, 화렵수는 0.2에서 0.3이다. 그리고 삼각톱날 연마 시 필요한 도구로는 원형의 연마석과 마른 모줄, 톱니 젖힘쇠 등이 필요하고요. 원형줄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마른 모줄이 필요하다. 삼각톱날을 연마 시 원형 연마석, 마른 모줄, 톱니 젖힘쇠 필요합니다. 원형줄 아니다. 자, 도끼 자루로 적합한 수종.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끼 자루를 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종에는 강도가 커야 되겠죠? 무른 나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두나무, 가래나무, 물풀의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 각목의 섬유 방향, 섬유장이 긴 방향으로 배열됐을 경우 아주 질기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화렵수의 목재가 도끼 자루로 적합합니다. 당연히 옹이나 갈라진 홈이 없고 썩지 않은 것이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른 나무에 속하는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나 포플러류는 도끼 자루로 부적합하다. 도끼와 자루를 연결했을 때는 도끼 헤드 일부에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면 자루가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도끼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루공이 있을 때 도끼 헤드에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루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자루가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끼 자루의 일반적인 길이는 사용자의 한쪽 팔 길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용자의 팔 길이 정도가 도끼 자루의 일반적인 길이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러한 그림이 나와서 가와 나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도끼 자루는 휘어지거나 비틀리면 안 되겠죠. 가와 나의 길이가 같아야 좋은 도끼 자루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산림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 장비를 할 수 있는 체인톱 또는 엔진톱이라고 부르죠. 체인톱, 엔진톱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 여기에 사용되는 엔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전동 엔진톱도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 시험에는 아직 이 엔진, 내연기관을 사용해서 작동하는 엔진톱에 대해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엔진, 내연기관에는 연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경유를 쓰면 디젤 기관, 휘발유를 쓰면 가솔린 기관이죠. 그리고 액화가스, LPG 기관, 그 외 로켓 기관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증기기관은 내연기관 아니고 외연기관이다. 증기를 써서 엔진톱 돌리진 않죠. 생뚱맞은 증기기관은 내연기관 아니다. 그리고 점화 방식에 따라서 압축 착화기관, 주로 디젤 엔진에 쓰이는 점화 방식인 공기를 압축하면 고온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원리를 활용한 압축 착화기관, 그리고 전기를 사용해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점화하는 전기 점화기관, 주로 휘발유, 가솔린 엔진에서 사용하죠. 가솔린 엔진에서 사용하는 전기 점화기관, 그리고 실린더 상부에 핫벌브, 소구를 두어서 이를 뜨겁게 가열시켜서 점화시키는 소구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외연기관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점화 방식에 따른 내연기관의 분류에는 압축 착화기관, 전기 점화기관, 소구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굴착기나 지게차, 트랙터 등 건설 기계나 임업 장비에는 4행정 사이클의 디젤 기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엔진톱에는 보통 2행정 사이클의 가솔린 기관을 주로 사용합니다. 엔진톱에는 2행정 가솔린 기관 사용한다. 자,
자, 그래서 먼저 사행정 내연기관의 작동 원리를 보면 흡입, 압축, 동력, 이 동력은 착화 또는 점화 단계로 부릅니다. 동력 대기의 순으로 계속해서 순환해서 작동하게 되겠어요. 자, 경유를 쓰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에 주로 사용되는 사행정 디젤 기관은 압축된 공기를 흡입해서 연소실에 압축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피스톤이 내려가겠죠? 다시 이 공기를 피스톤을 올려서 압축시켜서 고온 상태로 만들고 이 한 550도 되는 고온 상태의 불안정한 압축 공기에 연료를 안개처럼 무화해서 뿌려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료에 불이 붙어서 압축 착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피스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 단계가 동력 단계, 폭발 팽창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배기 밸브를 열어서 연소되고 남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단계가 배기 단계다. 이렇게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압축, 동력, 배기, 흡압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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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압동배 순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이란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1회 왕복할 때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피스톤이 가장 아래 지점에 내려왔을 때가 하사점, 가장 위쪽에 갔을 때가 상사점이 되겠고 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사점이 19cm, 하사점이 10cm다 그랬을 때는 이 사이의 거리니까 19-10 해서 9cm가 행정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이란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다. 일반적인 엔진의 4가지 기본 장치는 바로 전기계통, 연료계통, 윤활계통, 냉각계통이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배터리, 전기계통, 연료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연료계통, 윤활유, 엔진오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봤듯이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는 연소실, 실린더 블럭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의 순환에 관여하는 냉각계통이 일반적인 엔진의 4가지 기본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기계통, 연료계통, 윤활계통, 냉각계통이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행정기관과 사행정기관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이행정과 사행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밸브 기구에 있습니다. 이행정기관의 밸브 구조는 간단히 존재하거나 아예 필요가 없지만 사행정 내연기관은 흡기 밸브 및 배기 밸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피스톤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흡기구와 배기구를 막아서 엔진오일과 연료가 섞여서 기화돼서 흡입되는 이 혼합기가 흡입과 동시에 압축되는 작용이 일어나고 여기에 전기 점화 장치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주게 되면 폭발과 동시에 배기도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이행정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떤 밸브 기관은 필요 없고 이렇게 흡기 배기 쪽 통로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행정 내연기관은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행정 기관의 1사이클이라고 하면 위에서 봤듯이 흡입 단계에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크랭크축이 반바퀴 돌고 압축 단계에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반바퀴, 동력 단계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반바퀴, 배기 단계에서 다시 올라가며 반바퀴, 총 크랭크축이 2회 회전합니다. 1회전이 360도니까 크랭크축은 1사이클 완료를 위해서 720도 2회전 회전하는 것을 사행정, 4사이클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행정 기관의 특징은 윤활 방식상 연료와 오일 소비가 적고요. 구조상으로 오일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를 통해서 연료를 분사시켜줘야 된다. 작동 시 흡입 기간이 길고 자연 착화되기 때문에 일부러 점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동이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배기음이 낮고 고속회전에 유리하다. 이것도 사행정 기관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행정 기관은 구조가 간단하고 조종이 용이하지만 배기음은 크다. 그리고 무게도 가볍지만 동일 배기량일 때 사행정 기관보다 출력이 크다는 것에 주의합니다. 이행정 기관이 동일 배기량의 경우 사행정 기관보다 출력이 크다. 하지만 쉽게 과열되기 때문에 고속회전에는 불리하고 저속회전 역시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고속회전, 저속회전이 어렵다. 이것도 이행정 기관의 특징이고 휘발유 및 오일 소비는 이행정 기관이 더 많아요. 효율이 떨어진다. 흡기 배기 밸브가 없으며 배기구 혹은 소기구, 소기공이 있습니다. 이행정 기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특징이 연료에다가 엔진오일을 첨가하여 섞어서 사용합니다. 무슨 목적이냐? 엔진 내부의 윤활작용을 위해서 연료 25회, 엔진오일 1만큼을 섞어서 25대 1의 비율로 혼합연료를 사용한다. 이행정 기관이에요. 그리고 크랭크축이 사행정 사이클은 2회전할 때마다 720도 졸 때마다 1회 폭발하지만 이행정 기관은 크랭크축이 1회전마다 1회 폭발합니다. 피스톤이 한번 올라가면 흡입과 압축이 일어나고요. 다시 크랭크축이 반바퀴 돌아서 피스톤이 내려올 때 폭발과 배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흡입 기간이 짧고 시동이 잘 안 된다. 오토바이나 체인톱 시동 걸 때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보셨죠? 흡입 기간이 짧고 시동이 곤란한 게 이행정 기관이다. 자, 이행정 기관은 기압차에 의해서 크랭크실과 외부와의 기압차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공기가 크랭크실로 유입되고요. 새로운 가스가 흡입되며 연소된 가스는 자연적으로 소기구로 빠져나가는 소기작용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가스가 흡입되면 연소된 가스는 밖으로 배출되는 소기작용이 일어난다. 자, 처음에 최초 시동 시에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좀 더 높아야 되는데요. 이 혼합비를 높이기 위해서 최초 시동 시에는 초크를 시켜준다고 표현합니다. 자, 초크 밸브라고 들어보셨죠? 공기의 유입량을 조절하는 밸브인데요. 겨울철이나 낮은 온도에서는 공기 유입량을 차단시켜서 연료 농도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연료 비율을 올려서 혼합기의 농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된 체인톱 시동 시에 초크 밸브를
연료를 닫으면 기화기의 공기 유입량이 차단되고 혼합기의 농도는 올라간다. 초크 밸브는 공기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닫으면 공기량이 내려가고 연료 비율이 올라가니까 혼합기의 농도가 올라간다. 자, 다음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이 휘발유니까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진동이 적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정숙하죠. 휘발유차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솔린 엔진에는 분사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고 기화기가 필요하고 점화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산림 작업에 쓰는 엔진 톱도 기계 톱도 가솔린 엔진이다. 기화기, 카뷰레이터가 필요하고 점화 플러그가 필요한 게 가솔린 엔진입니다. 연료 분사 밸브, 연료 분사 펌프 모두 디젤 기관에 있는 거예요. 가솔린 엔진에서는 연소를 위해서 공기와 연료를 15대 1로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공기와 연료비 15대 1이다. 가솔린 엔진. 그리고 피스톤의 상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크랭크 축이다. 상하 왕복 운동, 회전 운동으로 바꾼다. 크랭크 축. 이 피스톤과 크랭크 축과 연결해주는 것이 커넥팅 로드죠. 연접봉이라고 한다.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 크랭크 축에서 생산된 이 회전 운동은 피스톤이 쿵쾅거리면서 엔진에서 생산된 맥동적인 운동 에너지인데요. 쿵쾅쿵쾅 맥동적인 회전을 원활하게 바꾸어서 클러치와 변속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플라이 휠입니다. 크랭크 축의 맥동적인 회전을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는 것이 플라이 휠이다. 플라이 휠 주위에는 기어를 붙여서 시동용으로도 사용되고요. 클러치의 마찰면으로도 사용된다.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클러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클러치와 마찰을 한다. 자, 기화기, 카뷰레이터는 가솔린 기관에서 엔진의 연소실에 연료를 공기와 혼합시켜서 적절한 혼합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기화기. 그리고 이 실린더 내부로 흡입되는 이 혼합가스 양을 조절하는 장치는 바로 스로틀 밸브입니다. 혼합가스 양을 조절한다. 스로틀 밸브. 기화기 내부의 벤트리관 속에는 공기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벤트리관 속에 공기 흐름을 묻는다. 빠르다 체크하셔야 돼요. 기화기 내부 벤트리관 속의 공기 흐름은 빠르다. 기화기에서 연료를 기화시켜 공급할 때 그 원리는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베르누이의 정리. 자, 공기가 넓은 통로를 지날 때 공기의 속도는 감소하고 내부 압력은 높아진다는 원리. 그리고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유체 속력이 증가하고 이 유체 내부 압력은 감소한다. 이런 정리가 베르누이 정리인데요. 역학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이상적인 유체가 규칙적으로 흐를 때 속력과 압력, 높이에 대한 관계를 정리한 것이 베르누이의 정리다. 우리 시험에서는 기화기에서 연료를 기화시켜 공급하는 원리, 베르누이 원리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원리인지 자세히 몰라도 된다. 자, 가솔린 기관의 전기 점화 장치는 마그네토 점화 장치라고도 하는데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포인트, 점화 코일, 전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점화 코일, 전자석으로 구성된 전기 점화 장치, 마그네토 점화 장치입니다. 자, 가솔린 기관에 있는 냉각 장치는 엔진 각 부분이 과열되지 않도록 윤활유를 순환시켜 엔진 과열을 막고요. 노킹 발생을 방지하고 윤활유의 점성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냉각 작용의 기능은 윤활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의 기능 유지하는 것과 냉각 장치와는 관련이 없다. 노킹 발생 방지, 윤활유 점성 유지, 윤활 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엔진 과열을 방지한다. 냉각 장치의 기능이고, 이러한 이행정 사이클 가솔린 기관의 냉각 기능은 가솔린과 윤활유를 25대 1로 혼합해서 연소실로 공급하는 혼합 윤활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엔진 윤활을 위해서 가솔린과 엔진 오일 25대 1로 혼합하여 연소실로 공급한다. 혼합식 윤활 형식이다. 자,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요. 가솔린 기관의 정상적인 압축비는 5.0에서 10.0으로 이보다 압축비가 높으면 내폭성이 크기 때문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압축비를 구하는 공식은 연소실의 최적과 행정 최적을 합한 다음에 이를 연소실 최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연행퍼연이다. 연행퍼연. 압축비. 자, 아까 봤듯이 노킹이라는 것은 뭔가 엔진 내에서 이상 과열, 조기 착화를 발생시키는 걸 말해요. 실린더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고 연소해서 연소실 온도가 이상적으로 상승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조기 착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금속성 소음이 발생하고 최고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게 가솔린 기관의 노킹이 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에서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는 기준은 옥탄가는 높아야 되고 내폭성이 커야 되고 휘발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점도가 클 것, 끈적끈적할수록 좋은 연료다. 아니겠죠? 자, 옥탄가가 높고 내폭성 크다. 요 둘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도 좋아야 된다. 이 옥탄가란 말은 폭발에 견디는 내폭성 수치를 나타낸 건데요. 내폭성이 큰 이소옥탄의 비율이 바로 옥탄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 발생이 억제된다. 다시 말해 얼마나 높은 압력에서도 점화되지 않고 압축되는지,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지 휘발유의 실제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평가의 중요 척도가 바로 이 옥탄가다. 자, 옥탄가까지 휘발유 엔진, 가솔린 엔진이었고요. 자, 디젤 엔진은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로 디젤 엔진은 4행정 사이클이기 때문에 엔진톱보다는 임업기계나 건설기계에 사용해요. 디젤 엔진은 경유를 사용하고 흡입 단계에서만 공기를 흡입해서 그 다음에 압축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흡입과 압축이 분리돼 있어서 기화와 점화 플러그가 필요 없습니다. 압축하면 자연 착화되는 온도 550에서 600도까지 온도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다가 연료를 무화해서 뿌려주면 자연 착화가 일어나는 게 디젤 엔진이다. 디젤 엔진은 500도에서 700도 정도로 고온에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시켜서 자연 압축 착화시키는 게 주요 원리가 되겠고, 연료 소모가 적고 열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마력당 무게가 크고
소음도 크고 시동이 비교적 곤란합니다. 자,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연료 계통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 여과기의 경우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디젤 엔진에서 연료 여과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면 맞는 보기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1의 단위라고 하면 마력을 쓰죠. 1마력은 1ps로 나타내고 이는 킬로그램 힘 곱하기 미터 퍼 세크. 1초 동안 1m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 바로 75kg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는 킬로와트로 나타내면 0.735kW가 됩니다. 1ps와 같은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75kg 힘 미터 퍼 세크 또는 0.735kW다. 요거 수치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연료 소비율이라는 것은 엔진이 시간당 단위 출력을 내기 위해서 소비하는 연료량을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고요. 연료 소비율의 단위는 그램 퍼 출력, 그램 퍼 psh로 나타냅니다. 그램 퍼 psh. 1시간 동안 1마력을 내는데 몇 그램의 연료가 필요하냐 이런 뜻이죠. 따라서 그램 퍼 킬로와트 C로도 나타냅니다. 그램 퍼 psc나 그램 퍼 킬로와트 C로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산림 작업의 기계 및 장비 중 여러 가지 임업 장비와 내연기관, 이행전기관, 사행전기관,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활유와 체인톱, 예불기 등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